71세의 강문철은 경찰 제복을 벗은 지 꽤 되었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벽시계 소리 외에는 어떤 생기도 허락하지 않는 유치장 같았다. 벽시계의 째깍거림은 마치 그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채널을 수십 번씩 돌려보지만 어느 드라마도 어느 뉴스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무료함과 고독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35년간 범죄와 싸우고 수많은 사람의 절규를 들어주던 그의 인생은 은퇴와 동시에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멈춰버렸다. 그의 손목시계는 아직도 현역 시절의 습관처럼 늘 5분 빠르게 맞춰져 있었지만 정작 그가 어디로 서둘러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게 사는 건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먼지 쌓인 가구처럼 건조하고 낮게 울렸다. 가끔 찾아오는 옛 동료들의 전화는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은퇴 후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느껴졌다. 문철에게는 아내가 있었지만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그는 마치 30년 된 헌차처럼 엔진은 멀쩡해도 더는 달릴 목적지가 없는 상태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퇴직금 통장과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담긴 빛바랜 앨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하는 형사의 버릇뿐이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문철의 일상에 끼어들었다. 유품정리사라는 명함을 내민 27살의 지안이었다. 지안은 깡마른 체구에 비해 놀랍도록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철이 10년 전 해결했던 남산동 연쇄 실종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문철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지안의 가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정리하신 90세 할머님이 계십니다. 할머니의 유품 중에 다른 건 다 정리했는데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문철은 시큰둥하게 물었다. 내가 유품정리사를 도울 일이 뭐가 있나? 이제 난 사람 살리는 일 말고 죽은 사람 물건 만지는 일엔 영 소질이 없네. 지아는 문철의 경직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형사였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그 해안과 촉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겠죠. 그 할머님의 유품은 1000마리의 종약입니다. 종이학마다 뭔가를 써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그저 할머님의 마지막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초짜는 도저히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걸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저는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품정리봉사라는 명분 뒤에는 문철에게 새로운 목적을 선물하고 싶어 하는 지안의 따뜻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문철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을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형사 시절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딱 한 번만 해보지. 은퇴한 형사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문철은
지안과 함께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작은 단칸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과 약재, 그리고 희미한 박하사탕 냄새가 뒤섞여 났다. 벽지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들떠있는 상태였다. 방 한가운데 낡은 자개장 위에 놓인 흰색 상자가 문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한지와 신문지로 접은 1000마리의 종이학이 가득 차 있다. 문철은 마치 현장에 도착한 형사처럼 흰 장갑을 끼고 종이학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종이학은 그의 손 안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부서질 듯이 연약했다. 학의 날개 안쪽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1번. 지안 양 말대로네. 그냥 종이학이 아니야. 문철은 직감했다. 그는 상자 안의 종이학들을 꺼내 침대 위에 일렬로 펼쳤다. 종이학들은 제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것은 정교하게, 어떤 것은 서툰 손길로 접혔다. 문철은 노안으로 침침해진 눈을 찌푸리며 종이학에 적힌 숫자를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1번부터 10번, 100번, 그리고 1000번까지. 이윽고 그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한지의 안쪽 면에는 얇고 떨리는 필체로 짧은 문장들이 적혔다. 1번 학,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이구나. 9달을 품은 보람이 있었다. 너의 작은 발이 내 배 위를 차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한다. 성호야. 72번 학, 내가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이 금빛으로 변했단다. 온종일 그 소리만 녹음해서 듣고 싶었지. 250번 학, 공부 잘해서 꼭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지.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메시지들은 할머니가 아들 성호에게 보내는 일기이자 편지였다. 문철은 단순한 유품 정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후회가 담긴 사건 기록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35년 동안 수많은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지만 이처럼 조용하고도 절절한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은 어느덧 500번대 종이학을 펼쳐 들고 있었다. 분위기가 급변했다. 501번 학, 내가 교사가 아닌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했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금박공예를 내가 잇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나에겐 배신처럼 느껴졌단다. 620번 학, 고집을 꺾지 않았지. 내가 집을 나간 지 석 달째다. 매일 밤 문고리만 바라본다. 내가 나간 건 내 아버지의 명예를 버린 거다라고 말해버린 날, 내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때 내가 너무했지. 이 부분에 이르자 문철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현역 시절 늘 정의만을 외치던 그도 자신의 아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피해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다. 세상의 도리, 아버지의 명예라는 무거운 단어들이 어쩌면 자신과 이 할머니의 삶을 짓눌러 온 족쇄였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시간은 흐르고 문철은 종이학 속에서 울분을 마주하게 되었다. 700번대 학에 이르러 할머니의 메시지는 아들과의 오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755번 학, 너를 잡으려 했지만 내 큰어머니가 가업을 버린 놈은 이 집안의 수치라고 했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모진 말을 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너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다. 문철은 이 대목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35년 형사 생활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폭력과 오해를 수없이 보았다. 이 할머니와 아들의 비극은 결국 외부의 시선과 체면, 그리고 가업이라는 무거운 굴레가 만들어낸 사회적 폭력의 결과였다. 아들은 가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을 택했고, 어머니는 주변의 시선에 갇혀 아들의 선택을 배신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용서조차 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다. 세상의 도리, 그 도리가 사람 하나를 죽였구만. 문철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분노는 할머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옥죄고 아들을 밀어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에 굴복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한 울분이었다. 그는 700번대 후반의 종이학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789번 학, 내가 살고 싶어 했던 동네, 새솔동이라는 곳을 지났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주소의 은행나무가 아직도 크더구나. 내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차마 내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너에게 짐이 될까봐. 새솔동, 은행나무. 이것이 문철에게 남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던 그의 형사 감각이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90세 노모가 아들을 용서하고 찾기 위해 남긴 마지막 단서이자 일종의 미완의 사건 기록이었다. 문철은 그 길로 자신의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인맥을 총동원해 30년 전 새솔동에 살던 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30년 전의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져야만 했다. 밤낮 없이 며칠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문철은 김성호, 50대 중반, 현재 새솔동 인근의 낡은 공단 지역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다. 문철이 김성호 씨의 수선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는 낡은 재봉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성호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옷의 소매를 수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독과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문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1000마리의 종이학이 담긴 흰 상자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김성호 씨 되십니까? 성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신데요? 경찰이신가요? 아닙니다. 은퇴한 경찰입니다. 그리고 유품 정리사를 돕는 봉사자라고 해둡시다. 이 상자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겁니다. 문철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성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는 상자를 보지 않고 그저 문철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분입니다. 유품이든 뭐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깊은 원망이 배어 있었다. 버렸다고요? 글쎄요. 35년 동안 1000마리나 되는 종이학을 접으며 매일 당신을 향한 이야기를 써내려 간 것이 과연 버린 사람의 행동일까요?
문철은 상자를 열어 종이약 몇 마리를 성호 앞에 놓았다. 그리고 1번과 1000번 학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1번 학입니다. 당신의 탄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1000번 학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철은 형사 시절의 단호함으로 성호를 압박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1000번 학을 펼쳤다. 종이는 너무 얇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안에는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진 필체로 적힌 단세 문장이 보였다. 1000번 학, 성호야. 미안하다. 내가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 아이들. 너는 참 좋은 선생님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안다. 나의 어리석음이 너를 잃게 했구나. 부디 다음 생에서는 내가 너의 꿈을 응원하는 엄마가 되기를. 잘 살아다오. 내가 행복해야 내 눈이 감길 것 같구나. 내 아들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성호의 얼굴에 일렁이던 차가운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았다. 그는 수선집의 낡은 나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종이학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 왔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하고 차가운 확신이, 이제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뜨거운 진실로 대체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자존심에 갇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비겁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종이학을 접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용서의 몸부림을 의미했다. 성호는 나머지 999마리의 종이학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그 학들 속에는 어머니가 홀로 겪어온 세월의 외로움과 아들의 그림자조차 만날 수 없었던 노모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선집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30년간 멈춰 있던 아들의 시간을 비로소 움직였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사랑을 되찾은 자의 고통스러운 해방이었다. 문철은 성호의 오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지금 35년간 해결해왔던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30년 오해를 풀어주는 귀한 일이다. 성호가 한참 만에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문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학들이 할머니의 진정한 유품입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성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문철은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35년간 사람들의 후회와 슬픔을 들어왔소. 그런데 은퇴 후에는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지. 이 할머니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것 같소.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 당신 어머니는 나에게 다시 형사라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지. 며칠 후 문철은 지안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러 난초 화분을 하나 샀다.
다시 찾아온 무료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다. 문철은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채널을 돌리는 대신 유품정리 봉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지안과 함께 다음 정리할 유품 목록을 상의했다. 그는 여전히 깐깐한 은퇴 경찰이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그의 작은 아파트 거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성호 어머니의 1000마리 종이학이 놓여있던 흰 상자 대신 푸른 잎사귀가 싱그러운 난초 화분이 자리 잡았다. 문철은 그 난초를 보며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마지막 고백을 마음속으로 전한다. 여보, 이제야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소. 늦어서 미안하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삶의 무게로 먹먹했지만 그 무게가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무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난초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투명한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듯. 문철의 마음속으로도 오래된 외로움을 씻어내는 새로운 희망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문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오래간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하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35년 전의 사건이 아닌 자신의 남은 삶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새로운 인생, 1000마리 종이학이 알려준 마지막 임무였다.